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드리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의 문정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동래부 동원이라는 곳입니다. 동래부 동원은 원래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동래부 동원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동래부 동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 동원은 1972년 6월 26일 날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에 부산광역시 역사기념물 60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단일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축 양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부산을 동래부로 불렀는데 이 이유는 제가 행정구역에 가서 행정구역 설명할 때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은 도읍의 부사가 직접 나란 일을 보던 장소인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네, 오늘날의 시청이라고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413년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이 조선시대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래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산의 동래부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그 330여 개 중에 하나가 그 부산이었던 겁니다. 다른 데는 김해나 양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눠진 부목군 현에는 각각의 수령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당연히 동래에도 수령이 파견되었는데요. 파견된 수령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에게는 특별한 역할 두 가지가 더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권입니다. 동래부사는 임금의 허락이 없어도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첫 전쟁터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동래부사를 그만큼 믿었다는 뜻이겠죠? 허락이 없어도 군사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외교권입니다. 조선과 교류를 위해 온 일본 사신은 동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면 동래부사가 직접 외교 판서를 들고 한양의 임금께 가 단문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역할 두 가지를 알려주는 글을 외대문의 현판을 써놓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 동래독진대화문이라는 현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외대문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래부 동원의 안쪽 건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신당입니다. 충신당은 1636년 동래부사 정량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1717년 부사 이정신이 충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편액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막미루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충신당 내용으로 돌아와서 충신당은 정면 7칸에 측면 3칸 규모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충신당의 사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1칸, 2칸, 3칸, 4칸, 5, 6, 7 정면 7칸이고요. 원래는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쪽에 방을 두어 수령 가운데 대청에서 공부를 처리하였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벽면, 청장, 마루 등이 많이 개조가 되었고
양옆의 방도 사라져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령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령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그리고 재판 제대로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을 거라 믿습니다. 드라마나 책에서 보신 사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수령과 사또는 똑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연심당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심당은 부사의 관사 또는 수령을 돕는 육방, 즉 2호 예방형 공방 등의 관원들이 대기소로 쓰던 곳입니다. 육방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던 지방의 향리들입니다. 이쪽은 연심당입니다. 나중에 동래부 동원에 가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독경당입니다. 독경당은 제가 독경당은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대충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충신당. 독경당은 그 조선시대 당시에는 부사들의 생활 공간, 휴식 공간이었고, 지금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임진왜란 항거 모습을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동래부 동원을 들르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찬조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조원은 부사의 경호를 맡았던 비장의 처소입니다. 즉, 부사들의 경호를 맡는 호무사들이 지냈던 곳으로 호위 무사들이 여기서 지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찬조원입니다. 이쪽이 찬조원 내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미루, 찬조원 바로 뒤에 있는 망미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는 동래부 동원에 있는 건물 중 유일하게 2층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42년 김석일이 세웠습니다. 옛날 한양으로부터 부임해온 어떤 동래 부사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이 누각을 망미루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망미루에는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한 일본인이 개인 정원을 꾸미고 싶다는 이유로 망미루를 훔쳐가서 지금의 금강공원 자리에 옮겨놨던 걸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북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이게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한 게 정면 3칸에 측면 2칸인데 북이 안 들어갈 크기는 아닌데 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상이 될까봐 지금 이 북은 충신당 안에 있습니다. 충신당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북은 만지지는 마시고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망미루의 정면에는 동래 도호아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편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액은 종이, 비단, 열반지 등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서 방 안이나 문 앞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편액과 현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자, 그럼 다시 막미루 소개로 제가 10분이 지나서 영상이 끊어져서 다시 이어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막미루에 대해 소개로 돌아와서 1895년에 동래 도우부가 동래 관찰 사용으로 승격됨으로에 따라 포정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 시작했던 유일한 유명한 3.1 운동의 시작점이 막미루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조사하기 전엔 몰랐는데 조사하면서 제일 놀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미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마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청은 민가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호랑이를 탈 수도 없고 토끼를 탈 수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말을 탔으니까 관아에서 말을 관리한 거였습니다. 고마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말도 있어요. 가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대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대현은 1636년 동래부사 정량필이 충신당과 함께 지었습니다. 1699년에 부사 조태종이 지금의 이름 완대현으로 바꿨습니다. 1867년 6월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고요. 동래부사로 부임한 정현덕이 동래부사로 임한 후 외의 침략에 대비해 1869년부터 많은 건물들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때 완대헌은 새로 지어 처음보다 칸수가 6칸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완대헌은 정면 8칸의 팔짝 지붕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무너져 버리고 2018년에 복원을 해 현판식을 끝냈다고 합니다.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최근이네요. 이처럼 지금 아직 동래부 동원에는 복원 안 된 건물들이 많은데 약사청, 정원로 등이 다시 복원되어 위험 있는 동래부 동원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우니까 약사청과 정원로 등의 아직 복원 안 된 건물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청은 약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약국 같은 거고, 정원루는 완대현의 서쪽에 있던 누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대문을 갈 건데, 외대문을 가기 전에 동래부사 성정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사 선정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사 선정비는 모두 4기로 동래부사 이원진, 황호, 조봉진, 동래부 윤필,
선정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체험존도 있는데 네, 또 동래부 동원에 가시게 되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진이 없네요. 사진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끼리는 이렇게 장난으로 체험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용 같은 거에 쓰였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대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대문은 동래부 동원을 나오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앞이 시장이다 보니 위치 여건상 옆에다가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외대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문은 1992년 6월 26일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현판을 외대문에 오시면 제일 위에 있는 현판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외대문에 요거를 보셔야 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동래 독진대아문입니다. 이게 원래는 보통은 왼쪽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오른쪽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읽는 일본 만화책 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판들은 동래부사의 군사권이 독립됐음을 알리는 현판이기도 해서 이 동래부 동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 있는 곳인지 알려주는 현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동래부 동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아직 제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작았던 점과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익히지 못해서 더듬거렸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래부 동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말해드렸던 내용 생각하시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